여러분들 틀린 거 있더라도 요거 한번 다시 틀린 거 보시면 그때는 왜 그렇게 좀 까다롭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역시나 실전에서는 이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일단 먼저 볼 건데, 자, 첫 번째 요거 의의에 관한 내용은 먼저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스킵하고요. 어디부터 볼 거냐? 우리 21에서 23번부터 먼저 봅시다. 21에서 23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 이 실전 모의고사의 특징은 딱 그거지. 관점 비교. 그치? 관점 비교를 포인트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A의 어떤 의미와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특징 뒤따라 나오는 B의 의미와 특징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때 그냥 비교하면서 읽는다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자, 비교하면서 읽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정보가 당연히 있어요. A의 의미와 특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 파악을 했다. 그 다음 B의 의미와 특징을 한 4개 정도 파악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차이점과 그다음 공통점이 형성이 된다. 자, 무엇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훨씬 중요하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차이점을 더더욱 중요하게 보자. 그쵸? 여기 결국 포인트였던 거야. 독해 포인트. 뻔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독해 지점들, 내가 이렇게 독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계속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가봅시다. 모스의 증교론입니다. 모스의 증교. 자,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어디를 잘 체크하자? 결국 첫 번째 문단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증여에 대한 개념이었어. 자, 모스가 제시한 이런 증여의 특징들로부터 모스가 증여를, 자, 증여에 대한 모스의 관점이었다고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거? 경제적 이성이 지배하는 교환의 한 형태. 요 키워드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됐던 거지. 아, 경제적 논리로 증여를 파악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확하게 말해서 그 도대체 그 경제적 논리가 뭔데? 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디? 여기 이러한에 주목을 했어야 됐던 거지. 자, 이러한이 지칭하고 있는 게 총 3개예요. 여러분들 총 3개. 첫 번째 증여의 의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대. 줘야 하는 의무. 그치? 반드시 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대. 받아야 하는 의무. 그 다음 세 번째 담례를 해야 되는 상호성의 의무. 즉, 이 3가지의 특징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경제적 논리가 만들어진다. 되게 간단한 그리고 소재조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어때요? 이런 확실한 논리적 구조를 좀 잡고서 이해를 하자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두 번째 문단이랑 첫 번째 문단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쉽게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경제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의무를 지칭하는 거구나. 오케이? 담례. 자, 두 번째. 바타요는 모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 생각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잘 못 보면 되더라고. 근데 되게 별거 없는 힌트야. 비판적인 수용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모스랑 바타요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잖아. 완전히 반박하고 있다는 게 아닌 거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자, 포르레츠에서 이거 왜 체크했지? 소리. 포르레츠는 상관없죠. 이른바 순수 증여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아, 읽으면서 무슨 생각? 순수 증여와 위에 나온 교환의 한 형태로서의 증여, 이 둘 간을 비교하자. 그쵸? 자, 포틀레츠에 참여하는 쌍방의 주체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그들의 힘을 경쟁적으로 과시한다. 자, 무슨 내용인지 꼼꼼히 따질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 결국 요게 순수 중요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연결관계 파악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자, 모스에게서는 나오네. 아, 모스에게서는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그치? 이 행위의 의미가 힘의 균형에서 우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자, 같아요. 차이점을 인지하자라는 거야. 이 행위는
행위를 우월감 등을 비롯해 자 여기 나오네요.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떠한 차이점? 담례. 그렇지? 요게 잠깐 써야겠다. 요게 잠깐 써야겠다. 담례는 한 거야. 아까 담례가 의무예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증명을 하는데 반드시 돌아오는 게 의무라고 한다면 줄 때 뭐 하겠어? 기대하겠지. 뭔가 주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걸 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로지 잉여의 무조건적 소비나 소모 자체를 위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더라. 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즉 바타류의 관점은 소모라고 하는 키워드. 그치? 무조건적인 소비라고 하는 키워드. 이것과 무엇이 대비가 됐다? 키워드 하나만 더 적을게. 담례 곧 교환으로서의 증명. 교환으로서의. 그렇죠?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죠? 지금 교환이라는 거 주고받는 건 얘는 그냥 무조건적인 소비야.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져. 자, 이렇게 바타는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 순수 증명, 절대적 증명, 완전 자발 비영리적 증명.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하자? 그냥 의미 대응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면 됐던 거야. 무조건적인 소비, 소모, 비영리적인 증명, 자발적인 증명. 다 똑같은 말. 그렇지? 그리고 위에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순수 증명. 순수 증명은 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내려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증여자도 이제 증여자도 수증자도 증여로서 파생되는 모든 효과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데리다는 이 모스와 바타를 모두를 비판한대. 모두.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은 뭐를 찾는데 공들였어야 했다? 모스와 데리다 사이의 차이점. 그쵸? 그리고 파타이와 데리다 사이의 차이점. 이걸 찾는데 훨씬 더 공을 들였어야 했던 거지. 자, 위에서는 데리다는 증여가 증여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대. 자, 증여로 인식되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교환이라는 키워드 우리 어디서 봤어요? 아까 위에서 모스에서 봤던 거지? 모스 뭐 하고 있어? 모스 비판하고 있는 거야. 모스 비판하고 있는 거야. 또한 왜냐하면 증여자는 자신의 행위가 증여라고 생각하는 순간 심리적 보상이든 보답이든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게.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거죠. 이거 우월감 등을 비롯한 무엇을 얻으려고 획득하려는 목적의식. 획득이라고 하는 목적의식.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모스를 비판하고 있네. 이거 생각했어야 됐던 거야. 자, 그래서 수증자는 거기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보답을 해야 하는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모스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관점을 그대로 어디로 이어가고 있어? 데리다 쪽으로 이어가고 있네. 데리다 맞나? 아니구나. 모스가 바타유의 순수 증여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 그렇죠? 자, 바타유가 추구한 순수 증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불가능하네. 왜? 모스의 관점을 비판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어? 증여자가 증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봐봐. 바타유랑 비판의 차이점이 달라요. 바타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었어? 증여로 인식하는 건 상관없었어. 그치? 다만 담례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증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이었지만 담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었던 거고, 얘는 애당초 그냥 증여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증여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증여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다 보니까 바타유가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 증여로 인식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바타유 관점에서도 순수 증여가 불가능하더라는 게 이미 증여자가 증여로 인식하게 되면 아무리 뭐가 없더라도 아무리 담례가 없더라도 증여자 스스로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네가 말한 순수 증여 불가능해. 증여자가 자신의 행위를 증여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또한 데리다는
모스의 증여론 역시 비판하고 있는데 증여의 자발성과 무상성을 무시하고 모든 증여를 경제적 논리, 그쵸? 요 관점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증여를 인식하게 되면 뭐를 기대하게 된다? 자발성과 무사성 무시하고 특혜를 바라게 되고 기대를 바라게 되니까 그런 점들 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갈게. 여기서는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여기 이쪽이 포인트였어. 결국 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데이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증여와 그치? 그 다음에 뭐도? 이 자발성 혹은 순수성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만 제시하고 있는 거야? 개념만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어야 됐습니다. 이 개념을 사르트르가 뭐 해주고 있는 거다?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다 보니까 물론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런 1번 문제 있죠. 사르트르는 증여에 대한 데리다의 견해 모순이 있을 때 이제 보자마자 어때?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하면서 데리다가 말한 거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네 라고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이거 뭐야? 요거 본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4번 체크하고 넘어갔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한 55분, 50분 정도 드렸던 겁니다. 원래라면 60분 정도 드렸어야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시간 세이브하면서 가자라는 거야. 특히나 관점 비교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문 자체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딱 읽으라는 대로 읽어주면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번에 운이 좋아가지고 웬만해서는 수능에서 관점 비교가 잘 안 나오긴 하거든.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수능에서 관점 비교 딱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상 시간 세이브하는 세트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세이브하는 세트. 왜냐하면 읽어야 될 독해 지점은 되게 명확하잖아.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읽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예. 딱 21번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했어. 자, 24번부터 25번. 사실 요것도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 자, 좀, 비문학 지문이 4개 있다 보니까 요 실전, 문제를 선정하긴 했는데, 요런 스타일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스타일 안 나와. 그치? 너무 쉬운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자, 요거 봅시다. 이제 상징. 확실하게 비교 훈련하기 위한 세트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훈련하기 위한 세트. 자, 첫 번째 문단. 아까는 누구의 관점? 모스의 관점을 파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는 화제 파악에서부터 시작을 하네. 자, 요것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유형이 없긴 했는데 요새 문제 유형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 이런 것들 내가 꼭 한 번씩 이렇게 분석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요새 기출 유형은 딱 첫 번째 문단에서 뭔가 화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뭔가 화제의 특징이나 개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A라고 하는 막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설명하는 문단 있잖아. 설명하는 거. 그리고서 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 B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한다면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된단 말이야. 근데 정작 정답 판단이 근거는 가끔씩 어디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있을 때가 있지. 왜? A의 특징은 이 세 개의 공통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한참 헤매다가 결국 맞춤을 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항상 화제 나올 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은 알아. 그런데 왜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이 만약 오래 걸렸다면 본인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읽고서 정리 안 하고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상징이 핵심 화제. 이거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상징은 감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요게 바로 상징에 대한 의미구나. 그런다면 혹시라도 뭔가 상징, 지금 당장 또 그래요. 저도 요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카시로는 상징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상징에 대한 뭐야? 여러 학자의 관점이겠지. 그러면 여러 학자의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든 없든 결국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다? 공통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 공통적인 거. 그때는 쭉 가고 싶다 또.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 다만 여기서는 의미 대응 하나만 체크합시다. 의미. 자, 지금 제가 체크한 거 보이시나요?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에 이렇게 A 하나 체크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A 다시 체크했고, 밑에 A 다시. 무슨 소리야? 같은 말 하고 있네? 라고 인지하면서 읽었어야 했다. 같은 말 하고 있네. 그치?
이걸 다른 말 하고 있네라고 읽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은 정보량을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같은 말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같은 말인지만 체크하자. 어떠한 대상일 때 그 대상으로부터 뭐야? 내가 주체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축한 것. 그것을 뭐하는데 선택해서 객관화해 놓은 것. 그것이 상징이에요. 그것이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봐봐. 세계의 본질적 구조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물감이나 돌, 그 밖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해 놓은 거. 자,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해 놓은 거. 이게 그런 거겠어. 객관화해 놓은 거가 되겠지. 그치? 객관화해 놓은 거. 그러면 앞에 있는 세계의 본질적 구조나 성격을 파악하고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의미가 안 잡혔다고 했을지라도 뭐에 되는 거겠어? 뭔가 대상에 의해서 함축적인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가 요거에 해당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미술 작품에는 이미 그 대상의 정신적, 정서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자, 정신적, 정서적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대. 어디에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치? 대응이 되는 거야. 대응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미술 작품 여기가 이렇게죠. 하나의 형식. 미술 작품이 하나의 형식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함축적인 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보기 편합니다. 함축적.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연습하는 거야. 혹시라도 이거 잘 안 익혔다면 그렇네. 감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거. 감각적인 게 뭐야? 구체적인 거잖아.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것들. 감각적인 거, 형식. 미술 작품 감각적인 거. 그걸 통해서 뭐야? 정신적인 거. 상징. 그치? 이런 식으로 읽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스의 도상, 지표, 상징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각각 어떻게 핵심 개념들 파악했으면 됐던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딱 요 부분이지. 아무래도 당연히 여러분들 독해할 때 도상, 지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해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중요해 하면서 읽었어야 됐던 거지. 자, 상징이란 사용하는 사람의 개념을 매기고 지식 계산을 나타내는 기구인데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도상과 지표가 대상과의 실제적 연결을 근거로 한다면 상징은 협약이나 습관을 통해 개념을 매개 지시 대상을 나타낸다. 그럼 뭔가 개념이 있다면 이 개념을 통해서 지시 대상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이제 머릿속에 잡혔어야 했다. 그 사이가 어떻다? 실제적 연결이 아니었다. 요 얘기 하는 거지. 자, 근데 여전히 좀 학생들이 어렵게 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예시를 제시해줬어요. 사과라는 대상과 사과라는 언어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 사과라는 대상과 사과라는 언어에는 유사성과 인접성. 그러면 실제적 연결이 있다는 얘기가 유사성, 인접성에 대한 얘기겠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에 있는 개념이 추상적인 항상 뒤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자. 요거 제대로 파악 안 되면 이번 고럴 것도 그랬어. 예시 제대로 파악 안 되면 뒤에서 문제 결국 못 풀 수밖에 없어. 알겠지? 뭐 이런 것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옆으로 갑시다. 예상 왜였어? 실컷 저는 카시로 말고 여기 퍼스에 대해서 글 쓰는 거 옹호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글 쓰는 누구로 옹호하고 있었다? 카시로 옹호하고 있었죠. 자, 하지만 이것은 미술작품 이해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 자, 문단을 각각 올릴지 말자라는 겁니다. 퍼스의 관점에 대한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 문제점이 본문에서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 해결 방법을 기대를 해야 돼. 해결 방법. 뭐를 제시했어? 최소한 작품의 창작이 예술가들이 세계를 의미화하는 과정이어야 되고 작품 감상은 그 의미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미술작품은 하나의 상징 또는 상징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카시로의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해결 방법.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카시로의 상징이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거니까 여기 나와있잖아. 정신적, 정서적 의미가 미술에 함축이 되어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억의 의미 물어봤던 거 있었잖아. 28번. 정신적, 정서적.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해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 것들. 자, 이제부터는 문학이에요, 문학. 자, 가랑 난데 다행히 가와 나 둘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문학은 우리 덴도미 화전가에서는 수특에서 이미 여러 번 봤었고 다른 기출을 통해서도 몇 번 봤었고 그리고 뭐였죠? 그래서 여성 영웅소 홍기열전 같은 경우도 너무 자주 나왔던 애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다 패스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시랑 수필만 한번 잠깐 보고 문학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현대소설도 잠깐만 훑어보고. 자, 시 같은 경우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진짜 내용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봐봐. 저도 그냥 시 읽을 때 실제 제가 읽으면서 단서 얻었던 부분이야. 딱 요 부분밖에 안 되죠. 딱 요 부분밖에. 이렇게 해도 얻었다. 충분히 문제없다. 괜찮다. 마음 편하게 하세요. 문화는. 그냥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게 다야. 도대체 여기에 제시된 시적 상황이 뭐지? 도대체 여기서 제시된 시적 대상이 뭐지? 일단 무조건 이것부터 먼저 찾으세요. 자, 시적 상황. 상황이니까 너무 추상적이야. 그럼 뭐 찾으면 돼? 이거. 공간이 있다? 항구, 구두, 집 등등등. 혹은 배경. 어떠한 배경이지? 주로 자연 배경 얘기하는 거겠지? 배경 나오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요게 바로 시적 상황이죠. 그리고 확실히 문화는 여러분들 내신 점수랑 좀 직결되긴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때 문화 공부 열심히 했으면 구름에 달 가듯이. 그러면 지금 구름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존재하지만 구름에 달 가듯 천상계에서 그럼 달이 뭔가 움직이는 거, 구름이 움직이는 거 어떤 이미지야 보통? 자유의 이미지죠? 그치? 보통은 자유의 이미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 판단 보류를 일단 해야지. 판단 보류.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이라면 이건 뭔가 자유로 혹은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갈 수밖에 없을 테고 지금 여기서는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화자가 처한 게 갑자기 비가 내리고 뭔가 어두컴컴하고 이런 부정적인 맥락이 잡히게 된다면 얘는 자유라기보다는 어떤 거겠어? 구름, 달은 보통 그런 의미가 아닌데 구름 같은 게 약간 방랑의 의미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단 판단 보류하고 읽어보는데 길은 외줄기 남도 300m 역시 화자가 처한 현실, 처한 시적 상황. 그런데 여전히 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 없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판단 보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줄기네? 외로움인데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길은 외줄기 남도 300m. 자, 어떤 어조? 화자의 반응을 항상 생각하려면 어조를 되게 잘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우울한 어조? 파괴돼? 되게 담담하지 않으면 담담. 여기까지밖에 파괴 안 돼. 담담. 자, 술이 읽는 말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우리가 얻을 단서는 진짜 별거 없었어. 이게 끝이었어, 사실상.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 이게 사실 다였던 거야. 아마 여러분들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해석을 비약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만약 해석을 좀 비약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요 문제 틀리셨을 거예요. 요 문제 32번 문제. 자, 외줄기로 뻗은 길은 나그네가 떠돌이로서 느끼는 괴로움을 강조했다. 자, 여러분들이 정오 판단해야 될 지점은 요 두 가지였어. 떠돌이냐 아니냐, 그치? 괴롭냐 아니냐. 자, 괴로움 이런 정서는 철저하게 화자의 어조 혹은 만약 학자가 직접적으로 슬프다, 뭐 힘들다라고 하는 정서가 나왔다면 싫어, 이런 거에 근거를 삼아야 되는 거고. 자, 떠돌이라고 하는 건 난 이건 세모인 것 같아. 왜? 남도 300이잖아. 지금 이게 뭐라고? 화자가 처한 현실이라고.
그럼 화자는 지금 뭐야? 300년대 남도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 왜? 그러게 뭔가 정착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떠돌이면 괴롭다. 이렇게 오케이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야? 근거 없이 그냥 판단하시는 거죠. 그냥 선지 안에서. 그치? 문학작품은 뭐야? 가에 대한 거잖아. 가에. 근데 가에는 이런 상황이 잡혔을지라도 아까 말했듯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화자의 반응을 근거로 설명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딱히 없었어. 없었어. 심지어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아마 한 번 더 본문을 봤을 것 같은데 수있는 말이죠. 타는 전율동이야. 자, 어떤 느낌이야? 전형적인 되게 시골의 평화로운 느낌이지. 시골의 평화로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골의 평화로움, 즉 시적 분위기지. 시적 분위기가 괴로움 어떻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연, 달관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야. 역시 화자의 어떤 어조? 우리가 아까 위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담담함이라고 하는 어조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키워드들이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초연합니다, 달관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선지에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좀 담담한데? 좀 평화로운데? 이런 분위기랑 연결했을 때 그래 초연이라고 하는 키워드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문제 나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치? 방심하면 딱 틀리기 쉬운 문제. 방심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이 시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어.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역시 이거야. 자, 시적 상황을 언제나 주의 깊게 파악하시고 시적 상황이 긍정적인 건 사실 상관없어. 그치? 시적 상황이 긍정적일 때 화자의 반응은 웬만해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시적 상황이 뭐일 때? 부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반응 나올 수 있어? 의지, 소망, 혹은 좌절, 체념. 그러니까 시도 여러분들 항상 예상하면서 읽어야 돼.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나오겠네 하면서 읽듯이 시도 호박잎 파는 젊은 두 외진일까지 외진. 이거 심지어 붉게도 주쳤잖아. 아까 여기 외줄기라는 느낌 확실히 달라. 외줄기는 뭐야? 그냥 남도 300로 가는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어떠한 정서도 포함이 안 돼 있지. 근데 외진 길가야. 길의 중심에서 벗어난 거. 즉 어떤 키워드? 여기서는 소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소외라고 하는 키워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 부정적 상황.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부정적 상황. 자, 그럼 봐봐. 호박엿을 파는, 즉 노동자야. 그 노동자의 왜 양을 보여주고 있어? 그을였어. 한 솥 가득 끓어올랐을 엿빛. 그렇다면 이 엿을 만드느라 뭐 했다는 거야?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잖아.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화자들이야. 화자들이 아니죠, 소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들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뭐게 돼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크게 첫 번째, 화자는 시적 대상에게 어떠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시적 대상의 태도는 어떠냐? 요걸 이제 잡아가면서 읽었어야 했던 거지. 근데 보니까 어쩌자고 자꾸 잘라내는 것일까? 질책하는 게 아니지. 뭐야? 연민인 거지, 연민.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려고 하면 그들이 꿈꿔왔을 호박엿보다 단단한 삶을 줬자. 그들의 꿈은 어떻대? 단단하다. 이미 여기서 우리 어떤 키워드? 의지. 의지.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자면에는 적막한 꿈들. 자, 비록 꿈이 현재는 어떻게? 적막해요. 왜?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 하지만 어떻다? 의지를 갖고 있고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채 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쓰는 게, 그러니까 쓰면서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지금 이거 쓰고서 우리 외우들 거 하는 거니까 나는 이거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읽었나? 이런 거 점검하는 거야. 할 얘기는 많은데 큰일 났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그러면 진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읽었어야 했는지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소설이랑 수필. 우선 소설입니다. 자, 소설은 뻔하죠. 저랑 하신 분들은 지겹게 들었던 내용이야. 장면에 따른 뭐를 파악하자? 그 인물의 내면 심리들을 좀 파악을 하자. 그 내면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내시를 통해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자, 간접 제시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직접 제시 같은 경우는 실제 나가 나오죠. 1인칭 주인공의 내면 서술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당연히 보기 읽고 넘어왔어요. 보기 읽고. 자, 그러면 그냥 후다닥 파악할게. 자, 화착관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이 세 명 인물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 자, 갑자기 나는 하원이한테 중간에 누구라고 했는데 하원이가 날 꼬집었어. 왜? 했는데 뒤에서 확실히 나오지. 어느새 보면 또 새로운 장면, 그 새로운 장면 속에서 하원과 두찬이 뭐가 암시되고 있다? 갈등이 암시가 되고 있다. 그럼 요거 중심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둘이 왜 갈등하고 있는 거야? 왜 갈등하고 있는 거야? 자, 둘이 왜 갈등하고 있는 건 뚜렷이 나오지는 않아. 그치? 뭐 두찬이가 너무나도 뭐 이렇게 두문문출하고 막 이렇게 두찬이의 대사나 심리가 잘 안 나오니까. 자, 어쨌든 간에 넘어갔어요. 자, 중력 이유 역시나 장면이 나뉘고 화차문, 공간 역시 화차네. 화차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예 화원과 두찬 사이에 뭐가 발생해? 갈등이 발생하는 아예 갈등. 자, 그 갈등의 원인 뚜렷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뚜렷하게 그렇게 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좀 아쉬운 그림이긴 해. 조금 더 수능 스타일이었다면 훨씬 더 갈등의 원인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그 전개 양상을 보다 잘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고, 결국 이 소설의 포인트는 여기였죠. 살찐 지난 하원의 대사와 나의 내면 심리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된다. 하원의 심리, 하원의 대사 어디 있어? 돈 벌면 말이야 시계부터 사자. 돈 벌면 말이야 어떻게 하자? 우리 그곳에 다시 가자. 고향에 가자. 그쵸? 내가 잘못이네. 자, 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그런데 나는 이게 포인트였어. 그리운 거죠. 하지만 여기 봐봐. 여기 붉게 또 밑줄 안 치잖아. 일부러 뭉치내려고.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내면심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원이를 버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움은 있는데 하원이를 버리는. 봐봐. 여러분들이 인물의 내면심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하원을 버린다는 건 결국 대치되는 거잖아. 그리움은 있으나 뭐 하겠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버리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고 얘를 읽었으면 보기에서 딱 두 가지 정도 힌트가 제시가 됐잖아. 이렇게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감사함과 그리움 읽고서 요 부분을 읽었으면 당장 하원이가 요 인물이네 생각했을 거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지 못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야. 그치?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인물의 새로운 결단, 그러면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의 새로운 결단,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요거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보기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거부할 수 없는 현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훨씬 더 내용이 잘 잡히는 거죠. 결국 나가 하원이를 버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다? 이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하원이의 그리움은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 또 거고, 나는 이 현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하원이를 버리고 사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 사실상 글은 되게 길었지만 우리가 딱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 정도 하나였던 것 같아. 내가 파악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필 갑시다. 자, 우리 수필. 수필도 정말 많이 얘기했죠. 요거. 수필에서 제발 중심 소재, 중심 경험, 중심 사건 파악한 다음에 그에 따른 관점을 파악하자. 자, 수필 같은 경우는 주로 현대 수필보다 뭐가 잘 나와? 그러니까 고전 수필이 좀 자주 나와서 되게 예스러운 말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나도 수필 다 못 읽어요. 100% 해석이 안 돼. 그런데 딱 이렇게만 읽으면 아주 수필이 깔끔해지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골동 대시 고한품이라 쓰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계속 했던 골동 이거에 대해서 하자가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고 고한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가. 자, 그런 다음에 글쓴이 관심이 갑자기 청년층으로 가고 있어. 자, 그 청년층이 이런 고한품을 찾는 건 무척이나 신선한 현상이래. 관점. 고한품에 대한 관점이잖아. 그치? 그런데 갑자기 뒤로 가서 많이 바뀌어요. 청년과 고한이란 오히려 경계할 필요부터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아직 어때? 글쓴이의 관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계속해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잡히면서 드디어 글쓴이의 관점을 확실하게 나왔네. 현대를 상실하는 것은
역류치 못함만 차라리 갖지 못하다. 자, 말은 되게 어렵지만 현실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 이런 키워드. 소장. 그치? 연구 비판. 글쓴이가 비판하는 거 뭐야? 그 고안품을 소장하려는 태도. 그치? 글쓴이가 긍정시하는 거. 고안품에 대해서 연구 비판하는 태도. 오케이. 자, 중심 소재에 대한 뭐야? 요거.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구구절절 꼼꼼히 읽을 필요까지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확실히 그렇게 읽어야 돼. 너무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야지.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결국 고안의 생활하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의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고안에서 딱 생활하고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소장이 아니라 소장 무슨 연구 비판, 뭔가 재해석 이렇게 의미가 정리가 됐겠죠? 그렇죠? 자, 내가 다 읽었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의미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방금 우리가 한 거야 똑같이. 나는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그 글쓰기의 관점을 제대로 좀 따라가지 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뒤어서 너무 말 뒤에 빨리해서 여러분들 미안하고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건 좀 시간 조절 영역을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또 분석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 시간 너무 많이 늘어나. 공부 시간이. 숙제 있지? 숙제에 대한 꼼꼼히 풀어보고 꼼꼼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치 숙제입니다. 오케이, 정리합시다.